자, 오늘 우리 강의의 제목은 여기 오디세우스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대로 향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요 앞에 그림은 제가 지금 히랍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넣은 지도입니다. 여기 그 이탈리아 반도와 소아시아 반도 사이에 발칸 반도 남쪽에 히랍 반도가 있고요. 요 남쪽에서 그 유럽 최초의 문명이 꽃이 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동양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양 꽃들은 역사도 짧은데 손끝 기술만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고요. 근데요, 서양 전체가 역사가 짧은 게 아니라요, 지금 잘난 척하고 있는 저 서북 유럽만 그렇게 좀 늦어요. 서양 중에서도 요 동쪽, 이쪽은 굉장히 역사 발전이 일렀습니다. 중국하고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나온 게 기원전 8세기인데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우리 반만년 역사 가지고 있다고 막 의스대죠? 한국에 지금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아마도 제가 알기에 그래요. 고인돌이 세계적으로 많고요. 그것들이 아마 문화유산 등재되어 있을 텐데 그거 연대가 아주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기원전 3세기, 2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고인돌 밑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유물이 돌로 갈아서 만든 칼, 마제석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기원전 3세기, 2세기에 돌칼을 갈고 있을 때 히랍에서는 문화적 전성기 지나간 지 한 3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200년, 300년. 히랍은 문화적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일렀습니다. 물론 얘네가 순전히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는 비유인데 이쪽 지금은 세계 문화의 중심이 아마 이쪽을 세계 문화의 중심 짚어봐라 그러면 대개 이쪽을 짚으실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있는 데가 지금 여기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여기가 밝고 여기는 맨날 경제 위기에다가 그래요. 축구도 잘 못하고 그래요. 여긴 더 못해요. 그래요. 국가 부도가 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쪽은 환하게 빛나고 이쪽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여기 독일 같은 데는 카이사르가 쳐들어갈 때까지 막 숲속에서 움막 짓고 토론 입고 지내고 있었다고요. 그게 기원전 1세기 중반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일렀고 중국하고 거의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나오는데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두 단계의 청동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히랍에 히라버를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어간 거는 기원전 2000년경이라고 해요. 그 전에도 사람이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인도 유럽어가 아닌 걸 사용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경에 그때부터 인도 유럽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두 단계의 청동기 문명이 있는데 먼저 남쪽에 크레테에서 근동 지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문화가 꼽힌 것을 대개는 미노아 문명이라고 해요. 전설적인 왕 미노스의 이름을 딴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크레테에 가시면은 지금하고는 기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평평한 지붕을 가진 이런 집들이 있어요. 요거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새로운 이렇게 콘크리트가 새로운 미술 재료 같은 걸로 꼽히던 시대여가지고 이렇게 에반스가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는 가늘고 위는 조금 붉게 돼 있는 거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트로이아의 기둥도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기원전 한 8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번성하다가 없어진 다음에 아마도 요거는 미노아에서 황소를 이렇게 타고서 고개를 하고 있는 거 벽화 출토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원전 1500년경에 본토 세력이 미노아까지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테하고 본토에서 같이 문명이 꼽히게 되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유적이 미케나이 사자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면은 요거 아치형은 없고요. 제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만화로 그리는 거를 감수를 해주고 있는데 만화가들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무지개 다리요. 그걸 자꾸 그려요. 그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거 생각해내는데 어려웠어요.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처음 쓰기 시작해가지고 로마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그겁니다. 이렇게 돌 조각을 쭉 이어가지고 가운데 키스톤 꽉 끼우면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히랍에선 그게 없어가지고 코르벨 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가 두툼한
여기 상인방을 올려놨어요. 그 위에 사자가 있는데 머리는 아마 나무나 청동으로 만들어서 끼웠던 게 빠진 것 같아요. 가운데 여기 기둥도 아래는 가늘고 위는 굵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두 단계의 청동기 문명 중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문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자가 리니어 A, 리니어 B, 그 밖에 상형 문자도 있는데 리니어 B, 선문자 B라고 하는 게 유명합니다. 구울 진흙에서 나온 건데 리니어, 왜 선형이라는 말이 나왔냐에 대해서 뭐 저는 좋은 설명은 못 봤는데 아마도 오늘날의 공책처럼 이렇게 줄을 긋고서 써서 그런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비스듬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글자를 적는 방법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동방의 쐐기 문자 같은 건 이렇게 콱콱 찍어서 파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같은 피랍으로 써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줄을 맞춰서 썼기 때문에 리니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2차 대전 때 암호 해독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때 해독이 됐어요.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뜻하지 않은 이득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숫자는 한 90개 정도 되고요. 소리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이나 로마 글자 같이 그 음소 문자가 아니라 음절을 그냥 한 덩어리로 적는 음절 문자입니다. 오늘날의 일본 글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 글자 배우려면은 50음표라 그래서 그 100개 외워야 되죠? 히라카나 가다카나 100개 정도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숫자가 90개 정도 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궁전에 있는 서기들만 알고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중해 연안에 변란이 불어닥쳐요. 그래서 궁정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이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글자 없는 시대가 한 40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암흑기가 지나가고 나서 새로운 글자가 들어왔어요. 페니키아 문자고요. 여기 오늘날에는 이렇게 쓰고요. 옛날에 대문자로 쓴 것이 이렇게 있고 요거 일리아스의 일부를 옛날 대문자에 가까운 걸로 이렇게 쭉 적어놓은 사본입니다. 그래요. 히랍 사람들이 요 페니키아 문자를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놀라운 발명을 했습니다. 모음 문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페니키아 근동 문자들은 오늘날까지도 대개 자음밖에 안 적어요. 여러분 자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읗, 디귿, 디귿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뭐라고 읽어요? 후덜덜 이렇게 읽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창시자 이름 뭐라고 알고 계세요? 좋아요. 막 섞여서 나옵니다. 지금 마호멧도 있고 무함마드도 있고 또 모하멧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음은 다 같은데 모음이 세 가지나 되죠. 마호메트, 무함마드, 모하메트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자음만 써놓고서 관습에 따라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자음만 써놓고 후덜덜이라고 써놓는데 누가 후다닥이라고 주장해도 여러분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엔 그랬었는데 히랍 사람들이 모음 문자를 발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소리로 듣고 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쓰러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눈앞에 시각화되고 공간화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내가 했던 말도 살펴볼 수 있고 남이 했던 말도 따져볼 수가 있게 됐고 바로 이것이 히랍에서 과학과 철학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요. 여기 모음 글자들까지 다 집어넣어놓은 옛날 비문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새로 들어온 이 문자를 가지고서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호메로스라고 하는 분이 기원전 8세기에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아마도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우리나라 판소리 비슷한 것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니까 늘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일리아스에서 예를 들면은 아킬레우스는 늘 발이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킬레스와 거북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 아시죠? 제논의 영리라고 하는 거. 아킬레스가 아무리 발 빨라도 거북이를 못 쫓아간다. 왜 하필이면 거기 아킬레우스를 불러왔냐? 아킬레우스는 그 앞에 늘 발이 빠르다는 말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킬레우스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발이 빠르고 자고 있어도 발이 빨라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는 잠자리에 들었다. 아니 자고 있는데 발은 빨라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상한 말도 있어요. 신들은 늘 행복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다? 행복한 신들은. 떨고 있는데 뭐가 행복해?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독일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본질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한번 본질을 찾아냈으면 그게 필요 없는 데다가도 이걸 붙이는 거다라고 그런 주장. 꽤 그럴싸해요. 그런데
여신들의 그 앞에 붙는 수식어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팔이 흰 헤라. 아니, 팔 하얀 게 헤라의 본질이야? 복사뼈가 아름다운 테티스. 야, 뭐 예쁜 거기 표현이긴 한데 그게 무슨 본질이에요. 바다의 여신 테티스라든지 뭐 제우스의 부인 헤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본질이겠죠. 그러다가요, 나중에 아마도 하버드가 낳은 최초의 유명한 학자일 거예요. 밀만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저 20세기 초반에, 그때는 아직도 그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학 갈 때예요.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한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 글자 없이 창작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시를 여기저기서 그 수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는 히라보도 아니고, 자, 저는 히랍이라는 말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불러요. 그걸 비슷한 발음에 한자로 쓴 게 히랍입니다. 자기네를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 나라를 우리가 비슷한 발음으로 독일이라고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야, 영어가 최고니까 난 도이칠란트도 싫고 독일도 싫고 저머니라고 부를래. 야, 너 제2외국어 뭐 했냐? 나 저머니어 했어. 야, 너 여름에 어디 간다며? 나 저머니 갈 거야. 그러면 얘가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는 영어인데 왜 그리스라는 말 쓰는지, 저는 헬라스라 그러거나 히랍이라 그러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한테도 안 먹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그냥 책 제목에다가는 그리스라는 말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 선생님 뭐 히랍이라 그러더니 책 제목에 썼네. 아, 요새 강 선생이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히랍에 기원전 8세기에 그 새로운 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기록이 됐는데, 정확히 8세기에 만들어진, 요거 8세기쯤에 만들어진 것 같지만 기록된 연대는 요거보다 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밀만 페리가 보니까 히라보를 말하는 시인도 아니고 그 내용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도 아니지만은 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늘 같은 표현이 쓰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요, 올해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녹음을 하고 내년에 찾아가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확 내용을 늘려놨어요. 여러분, 판소리 할 때도 제가 노래하러 가서 보니까 친구가 있다 그러면 야, 이놈아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내용을 들어가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일리아스하고 같은 거구나. 그래서 구송시라고 하는, 오랄 포에트리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우리나라 판소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 시인은 여기저기 레고 블록을 한 짐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걸 착착착 조립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모인 관객이 오늘은 배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배를 착 만들어 보입니다. 목마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목마를 착 만들어줘요. 공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공은 만들기 힘들죠, 레고 블록으로. 그래서 재료의 한계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거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이 세 조각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길쭉한 레고 블록이에요. 그래서 아킬레우스 나올 때마다 발이 빠르다는 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러다가 아마도 8세기쯤에 아주 뛰어난 시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해 내려온 재료에다가 자기가 만든 걸 집어넣고 전체 구조를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아마도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록하지 않았나 싶어요. 대개 기록한다 그러면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번성하고 있을 땐 사람들이 기록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마도 6세기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한 묶음으로 묶여 다니는데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된 이야기로 알고, 일리아스는 1편, 오디세이아는 2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디세이아는요, 야, 오디세이아 읽어라 그러면 저 일리아스 안 읽어서 못 읽어요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디세이아 먼저 읽어도 좋습니다. 오디세이아 굉장히 쉽고 재미있어요. 분량도 적고 그래요. 그리고 일리아스, 그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 끝나고 집에 가면서 겪는 일인데요. 그러면 트로이아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별로 알 거 없어요. 일리아스에 나오는 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트로이아 큰 전쟁이 있었고 아름다운 헬레네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군대가 10년 동안 싸우다가 트로이아가 함락됐다.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오디세이아 나 그거 알아.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막 괴물 눈도 찌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악당들 쳐부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디세이아에는 그런데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야, 그럼 맨 앞에 괴물 만나는 거 나오겠다. 그리고 책을 딱 펼치면요, 괴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이가 나옵니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행방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전체 6분의 1이나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디세우스가 나오는데 모험을 안 해요. 겨우 모험이라는 게 뗏목 타고 가다 파손되는 게 다예요. 아, 이거 언제 나오나 그러면은 한 3분의 1 지나가면 그제서야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디세이아에는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전체를 1대 2대 3으로 4권, 8권, 12권으로 나눠서 전체가 24개의 권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분은 아유, 선생님 도서관에 가봤더니 책이 1권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한 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두루마리 권자, 두루마리 24개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4권, 8권, 12권 나눠가지고 1대 2대 3으로 나누어서 앞에 4권은 젊은이가 성장하는 이야기, 그 다음 8권은 뱃사람이 모험하는 이야기, 마지막 12권은 집 떠난 사람이 귀향하는 이야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 뱃사람, 귀향자 3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사실은요, 이야기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를 떠나는 데부터 시작하질 않아요.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기 직전에 며칠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지나간 9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오디세우스는 전쟁 끝나고 10년 만에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10년 될 때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간에 자기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법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돌칼을 갈고 있을 때 아주 신기한 이야기 기법을 만들었어요. 다른 데는 다 3인칭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1인칭으로 해놨습니다. 오디세우스 자신이 나는 이렇게 했다 얘기해요. 그러면 2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간의 이야기에다가 과거를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아무리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시인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한 얘기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도 많이 쓰는 영화 같은 데서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예로 잘 들어요. 영화가 시작되면 어떤 노인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과거로 돌아가서 2차 대전 전쟁터에서 자기를 구하려다 죽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노인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인사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현재, 과거, 현재로 돼 있는데 오늘날 수없이 사용되는 이 기법이 2800년 전에 발명된 거예요. 호메로스 선생님이 이걸 발명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마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 옛날에로 시작해서 행복하게 살았대로 끝나는, 앞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가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법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막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육 잘 못 받은 할머니 같은 분들 도대체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물어봐야지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주 옛날엔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옛날에로 시작해서 행복하게 끝났대로 끝나는, 그런 행복하게 살았대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 기법을 발견하고서 야, 이거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수만 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학이 딱 발생하는 순간에 이야기 기법에 대한 의식이 생겨납니다. 아, 남이 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저는 한국에는요, 해외 영화제에서 상 받은 영화들이 그렇게 흥행이 안 된대요. 저도 가서 앉아있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뒤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왜 상을 받았대? 막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앙겔로플루스라고 하는 저 히랍 감독 아시나 모르겠어요. 안개 속의 풍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히랍에 꼬맹이 둘이서 독일로 일하러 간 아버지를 무작정 찾아가는 영화인데, 영화가 끝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뒤에서 젊은이 둘이 있다가 한 젊은이가 다른 젊은이한테 사과하고 있어요. 야, 미안하다. 괜히 내가 너한테 이걸 보자 그래가지고. 카메라 되게 안 움직이네. 막 그래요. 내가 보니까 카메라 많이 움직였는데. 그 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높이 치는 영화 같은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형식을 몰라서 그래요. 한국에서는 형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야기 내용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나오는 요소가 다른 데 나오고,
모든 이야기는 비슷한 요소를 순서만 달리해가지고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에서 상 받는 영화들은 새로운 영화 언어를 발견했다. 자기만의 형식을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상을 줘요. 그러니 국내에서 이야기는 늘 나오던 건데 이거 왜 상 줬나 그러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서려면 형식에 주목해야 돼요. 형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아마추어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 모자라는데.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그래도 트로이아 전쟁 끝나는 데서부터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전체 24권 내용을 그냥 다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고 가운데에 오디세우스가 들려주는 신기한 모험 이야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설명할까 그래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드디어 10년 동안 싸워서 트로이아를 함락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해적질입니다. 여러분, 아니 주인공이 해적질을 하다니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해적질은 당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의 일부였어요. 그래갖고 당신 혹시 해적 아니냐고 물어보는, 해적도 아주 떳떳한 직업이었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오디세이아에 나옵니다. 더구나 오디세우스네가 해적질하는 요 지역이 얼마 전까지 트로이아 편을 들어서 트로이아 쪽에서 자기네랑 싸웠던 적국이에요. 그래서 핑계도 좀 있습니다. 자, 해적질을 하다가 처음엔 다소 승리를 거뒀는데 오디세우스가 동료들에게 빨리 철수하자 그러는데 동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잔치 벌이다가 상대방이 지원군이 와서 기습하는 바람에 많이 죽고 겨우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는 제법 그 일리아스 비슷한 서사시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사장 집안을 특별히 보호해줬더니 제사장이 고맙다고 오디세우스에게 좋은 술을 줘요. 자, 여기 독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베이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한국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꽃병이나 화병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베이스 페인팅 그러면 꽃병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 청자 같은 거에 주전자도 있고 접시도 있고 그렇죠? 그걸 다 누가 꽃병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것보다 조금 나은 번역이 도자기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거예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에다 구운 것은 도기와 자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트려서 봤을 때 안에까지 유리처럼 되어 있으면 자기고요. 안에 흙조직 같은 게 남아있으면 도기예요. 자기를 만들려면 1300도 이상으로 구워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18세기, 1700년대 들어서 겨우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양에서 자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가서요. 여러분, 외국 영화 이렇게 보면은 그 귀족 가문 같은데 벽에 청아백자가 걸려 있어요. 너무 귀해서 쓰지도 못해. 하얀 바탕에다가 코발트로 그린 거 벽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일본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흥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도공들 잡아다가 서양에다가 자기를 많이 팔아서 그런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임진왜란 이후에 청나라 망하고 명나라로 넘어갈 때 중국의 자기 수출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그 기회를 일본이 잡았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히랍은 자기는 만들지 못하고요. 도기는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처럼 그림 테두리 안에 흑색깔을 남겨놓고 바깥에 까만색을 칠하는 거를 빨간색 그림이니까 영어로 레드 피겨 적색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원전 5세기 이후 거예요. 나중에 반대로 그림 테두리 안에 까만색을 두고 바깥에 흑색깔을 남겨놓는 거 보실 거예요. 그거는 블랙 피겨 흑색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더 먼저 기원전 6세기에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스머프 모자 썼습니다. 이거 프리기아 모자라고 하는 거예요. 북동방 지역 사람들이고요. 엑스밴드를 하고 여기 타이즈 같은 거 신었죠? 추운 지역이어서 그래요. 히랍 사람은 치마 같은 거 그냥 입고 있습니다. 이쪽이 오디세우스인데 뾰족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오디세우스는 좀 마법사 같은 데가 있어서 그래요. 이 오디세우스는 특별히 이런 그 도상으로 나오고요. 자루를 하나 주는데 자루가 축 처져 있죠? 이 안에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히랍 사람들은 술하고 물하고 섞어 마셨습니다. 술이 4분의 1, 물이 4분의 3. 근데 그 술이 와인이에요. 와인이 도수가 12도에서 15도 정도로 낮기 때문에 그거를 4분의 1로 만들어가지고 맥주 정도로 3, 4도 정도로 만들어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거는요 거의 20대 1 정도로 섞어도 맛과 향이 그대로인 굉장히 좋은 술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꼬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술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그만 히랍의 남동쪽에 말레아 고지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오디세우스 일행이 어디론가 떠밀려 가는데 9일 동안 떠밀려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9수 넘기기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히랍에서도 9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9일 동안 떠밀려 갔다는 거는 현실계가 아니라 어딘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로토스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고 맛있는 어떤 열매를 먹는데 굉장히 달콤한 이 열매를 먹으면 고향을 잊어버려요. 자, 제가 오늘 그 기억과 정체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도 뭐 클래식 오디세이, 인문학 오디세이 어디서나 씁니다. 긴 여행은 다 오디세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디세이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모험이거나 이상적인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고향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 거기에 가야지 자기가 온전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건,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나가 아닐 거예요. 기억상실에 걸린 사람은 나가 아니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오디세우스는 주변 사람도 조상 때부터 자기를 다 기억하는 데 가야지 다른 사람들의 기억도 중요하다고, 그래야지만 자기가 온전하게 자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로토스 먹으면 기억을 잃어버리는데 이 첫 번째 모험에서부터 벌써 기억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그거 얻어먹고서 안 가려고 그래갖고 오디세우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억지로 끌고 오고 있어요. 이 로토스는 뭔지 몰라요. 오늘날에 연꽃이란 뜻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허술한 신화책에 보면은 로토스 먹는 사람들을 연밥 먹는 사람들 또는 연실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꽃 열매 중에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있나 해가지고 그걸 조사한 학자가 있습니다. 먹는 종류가 한 3가지가 있는데 마약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 뭔지 몰라요. 어쨌든 뭔가 달콤한 것을 먹고 고향이 안 가려는 사람들을 끌어왔다. 이게 환상의 세계에서 겪은 첫 번째 모험이고요.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로토스 먹는 사람들, 로토스 이터스라고 하는 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배우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The mild-eyed melancholy lotus eaters came. 그래요. 부드러운 눈길을 가진 멜랑콜리한 로토스 먹는 사람들이 다가왔다. 여기 사실은 30행이에요. 저 앞에 많이 생략했습니다. Branches they bore that enchanted stem. 그래요. 가지들, 그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왔는데 저 마법의 줄기가 있는 가지들을 가지고 왔다. Laden with flower and fruit. 그래요. 꽃과 과일이 그득한 것이었는데 whereof they gave to each, but whoso did receive of them and taste. 일단 거기까지. 그래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각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하지만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맛본 사람. To him the gushing of the wave far far away did seem to moan and rave. 이렇게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에게는 파도 치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이렇게 신음하고 울부짖는 것 같았다고요. On alien shores. 그래서 다른 해안에서 막 울리는 것 같고요. If his fellows spake, his voice was thin as voices from the grave. 먹으면은 약간 마비된 듯이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 같고 조금 그러면서 몽롱한 상태가 되는 이런 시 있어요. 굉장히 길고 합창단의 노래에는 합창단이 우리 고향에 가지 말자,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머물자,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험이 나옵니다. 자, 괴물의 눈을 찌르는 그 얘기예요. 오디세우스가 어떤 괴물의 동굴에 들어갔다가 갇혀가지고 동료들이 6명이나 잡아먹힌 끝에 나무창으로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만들고 빠져나왔다는 폴리페무스 만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알레산드로 알로리라고 하는 분이 피렌체의 은행 건물에 이렇게 천장과 벽에다가 그려놓은 연작 그림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그냥 오디세우스가 저기 가가지고요. 동료들이 빨리 여기 있는 음식 가지고 도망치자 그러는데 말 듣지 않고 여기 주인 만나서 같이 선물 교환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왔어요. 엄청난 괴물입니다. 바위로 문을 막아요. 그래놓고 오디세우스 일행을 보더니 니네 누구냐 그래요.
이거는요, 사실은 고대의 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자마자 누구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일단 밥을 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나서 누구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해치면 안 돼요. 자기가 접대한 사람 해치면 큰일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리페무스가 누구냐 그런 다음에 우리 트로이아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둘을 잡아가지고 땅에다 패대기를 친 다음에 그냥 삼켜버려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거 자는데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자기네가 바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기다리다가 아침에도 또 2명 죽고 낮에 폴리페무스 나간 사이에 장대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거 뾰족하게 깎아서 그날 저녁에 폴리페무스 들어왔을 때 또 2명 죽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술 취한 여기 술을 마론에게서 얻어온 좋은 술을 줍니다. 그래서 취했을 때 이걸 눈을 찌르고 있어요. 여기 연기 나는 걸로 그려놨네요. 자, 저 뒤에는 로토스 먹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더 뒤에는 해적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무스를 찌르는 장면인데요. 이거 흑색상으로 블랙 피겨로 그려진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술잔을 아직도 들고 있는데 눈을 찌르는 걸로 그려놨네요. 2가지 시간대가 같은 공간 안에 표시됐고요. 제일 좋은 그림은 이겁니다. 흑색상으로 그려졌는데 3가지 시간대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직도 사람의 팔다리를 뜯어먹고 있는데 술잔을 갖다 대면서 눈을 찌르고 있어요. 야, 술을 권하면서 눈을 찔러요. 그리고 여기에 뱀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뭐냐? 직유법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뱀이 물듯이 날카롭게 찔렀다는 뜻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 폴리페무스가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받아 먹듯이 술을 받아 먹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읽는 게 아마 가장 좋은 해석일 거예요. 자, 그래놓고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무스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더듬더듬 하면서. 그 중간에 다른 속임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동료들을 양을 3마리씩 묶어서 배에 매달려서 나가게 하고 자기는 대장 수컷에 그냥 매달려서 갑니다. 흑색상으로 그려진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인데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목 이렇게 돌릴 수 없죠? 우두둑 이렇게 돌리면은 여러분 경추골절로 전신마비돼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칼도 이렇게 하면 이거 팔 빠지죠? 이거 군대 안 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린 게 이게 정면성의 원리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요. 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 도면에서 평면도 하고 인면도를 섞어서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린 겁니다. 이거는 아놀드 하우저나 그 곰브리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사실은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가서 봤더니 신상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바닥을 옆에다가 하나 따로 새겨놨어요. 여기 발 멀쩡하게 있는데 발바닥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 약간 수상한 점이 있어요. 요거는 그 야콥 요르단스가 그린 그림인데 폴리페무스가 더듬더듬 하고 있는 사이에 양 사이에 섞여가지고 동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처음에 부하 12명, 오디세우스까지 13명이 저기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6명이 잡아먹혀가지고 나중에 7명이 탈출을 하는데 그 부하들은 양을 3마리씩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6, 부하들에게는 18마리 양이 필요하고요. 자기는 대장 수컷에 매달려 나왔습니다. 양은 19마리, 사람은 7명이에요. 근데 19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양력하고 음력하고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 동양에서는 장법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메톤주기라고 부르던 건데 19년 동안 윤달을 7번 집어넣으면 돼요. 19년 7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랍에서 이거 알고 있었지만 안 쓰다가 나중에 점성술이 널리 퍼지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히랍에서는 대개 8년 3윤법을 썼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19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전쟁터에서 10년을 보내고 바다에서 10년 보내고 20년째에 집에 돌아가거든요. 만 19년이 지나서 양력과 음력이 다시 맞아 돌아가는 주기에 맞춰서 집에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태양신의 화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근거가 좀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집에 늙은 거지골로 가는데 거기 구혼자들이 잔뜩 모여있다고 오디세우스를 놀려요. 야, 이 집에 빛이 어디서 나나 그랬더니 저 사람 머리에서 나네. 오디세우스가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테네 여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대머리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가서 자기 이름을 아이톤, 빛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요거 다 수상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만 19년 지나서 집에 가는 태양신이다라고 그런 해석도 있어요. 꽤 그럴싸한 설명입니다.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저 안에서 상대방이 자기 이름 물어봤을 때 자기는 노바디에 해당되는 우티스라고 불렀어요. 내 이름은 우티스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 야, 이 머저리야. 나는 우티스가 아니라 오디세우스다라고 외쳐요. 그러자 눈이 먼 폴리페무스가 그쪽으로 바위를 던집니다. 동료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는데 또 소리를 질러가지고 배가 파손될 뻔해요.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개 성장소설로 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가 모험을 통해서 점차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시작과 끝은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거의 맨 밑바닥 수준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경망스럽고 호기심만 많은 사람이에요. 주의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주의력 다소간 있지만 집에 갔을 땐 굉장히 사람을 의심하고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모험을 통해서입니다. 자, 어쨌든 오디세우스의 바닥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짠다면은 계속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짜겠어요? 아니면 쉬운 거, 어려운 거 섞겠어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술 형식이든지 그 빠른 것과 느린 것을 섞어서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로 잘 드는 게 본 얼티메이텀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본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여러분 계속 달리기만 하면 우리가 숨차서 볼 수가 없어요. 한참 달리고 나면은 갑자기 정보기관 내부에 암투하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또 본이 달리고 또 암투가 나오고 달리고 암투하고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쁜 사건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좀 좋은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떠다니는 섬에 가서 바람들의 왕을 만납니다. 접대를 잘 받고서 이렇게 바람자루를 받아가지고 떠나게 돼요. 여기에 나쁜 바람을 다 가두고 집에 가기에 좋은 서풍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디세우스가 떠나갑니다. 이 그림은 볼 때마다 슈퍼맨 복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도 알레산드로 알로리가 그린 건데 바람자루에 애기같이 있죠? 볼을 푹 불려서 바람을 불고 있는 바람이에요. 이 뒤에는 그 아이올로스의 그 자제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춤을 추고 있네요. 오디세우스는 이 자루를 가지고 집 앞에까지 거의 가는데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여러분 다 엘리트니까 나중에 지도자급이 될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쉬세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 나눠주고 오디세우스는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9일 동안 자지 않고 돛을 직접 조종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집 앞에까지 가서 사람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 그걸 열었어요. 그래갖고 그만 나쁜 바람이 다 나오는 바람에 풍랑에 휩싸여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올로스에게 갔습니다. 아이올로스에게 다시 도와달라고 했지만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노를 저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갔어요. 아마도 이상하게 빙하 침식 지형, 우리가 피오르 지형이라고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데에 갔습니다. 가서 이 식인 괴물들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부서지고 한 척만 남게 됩니다. 이건 로마 시대에 그려진 벽화고요.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에게 배가 다 부서지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읽어보면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정탐꾼들이 갔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덩치가 크고 못생긴 여자 거인이 있어요. 이 거인이 자기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이 광장에서 회의를 하다가 달려오는데 다음 줄에 벌써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점심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동료들이 막 몰려나와서 바위를 던져가지고 배를 다 부수는데 금방 이 사람들을 이렇게 꼬챙이에 꿰가지고 식사거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회의하다가 한 줄 건너에 점심 요리 만들고 있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확 압축이 된 것 같은데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사람 잡아먹는 그 거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 폴리페무스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보적인 것으로 어떤 때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때는 저 이야기를 하던 건데 책으로 정리되면서 압축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빼버리지 왜 집어넣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디세우스에겐 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신드바드의 모험처럼 뱃사람의 모험 이야기는 배 한 척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1척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조금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바람자루에서 폭풍 나왔으면 다 배가 흩어져야지 왔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배 한 척 이야기를 억지로 12척 이야기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상했던 거예요. 오디세이아는
민담이 변해서 된 서사시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건 서사시라고 하는데요. 서사시는 이야기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고 시라는 말은 운율이 있다는 뜻이에요. 운율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르, 그게 서사시예요. 그 다음에는 오디세우스 일행이 키르케라고 하는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자, 키르케 얘기들 다 아시죠? 그래요. 핵심은 오디세우스 일행이 어떤 요정을 만나서 주는 음식 먹고 다 돼지로 변한다, 그거예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센의 부모님이 음식 먹고 돼지로 변하죠? 다 이거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요. 자, 오디세우스가 자기 동료들을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한 패를 보냈는데 한 패가 돼지로 전부 변했어요. 여기 돼지 누워 있습니다. 워터하우스의 그림인데 오디세우스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자 키르케가 다시 독을 탄 잔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 이거 먹어도 변하지를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가운데 키르케가 약을 타서 주고 있고 이 사람은 머리까지 돼지로 변했고 이 사람은 앞다리까지 돼지로 변했고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에게 알리러 가고 있는데 여기 벌써 오디세우스가 칼을 뽑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디세우스가 오다가 헤르메스를 만나요. 몰리라고 하는 약초를 줍니다. 그리고 너 틀림없이 키르케가 애인이 되어달라고 할 테니까 그때 거절하지 말고 큰 맹세를 시키고서 그 다음에 애인이 되어주라고 그럽니다. 여기 키르케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옛날 그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그림에서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으면 여신이거나 여신급의 인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키르케가 동물로 만들어버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별로 사실적이지 않죠? 여러분 동물원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맹수를 가까이서 관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 뒤에는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이 배를 부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음식을 주는데 먹고도 변하지 않아요. 지팡이로 때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디세우스는 칼을 뽑아들고 상대를 위협해요. 그러자 키르케가 당신이 오디세우스냐고 당신 올 줄 알았다고 나의 애인이 되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한 다음에 그녀의 애인이 되어주고요. 부하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서 1년 동안 즐겁게 지내요. 그러다가 아니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사실은 오디세우스가 왜 10년이나 바다를 떠돌았냐? 집에 가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자, 1년 뒤에 오디세우스가 그만 가겠다고 하니까 키르케가 그 전에 너 저승에 갔다 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힐랍 사람들은요. 영웅이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은 꼭 한 번씩 저승에 갔다 와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도 저승에 갔었고 테세우스도 저승에 갔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저승에 가는 거예요. 요 오디세우스 저승 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걸 본떠서 로마의 유명한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에 저승 가는 부분을 자세히 써놨어요. 바로 그것이 단테의 신곡의 원본입니다. 여러분 단테가 저승에 갈 때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인을 자기 안내자로 삼아요. 그 이유가 자기가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는 오디세이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나중에 단테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단테 읽으려면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읽어야 되고요. 그거 읽으려면 오디세이아 읽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고전을 앞에서부터 읽는 좋은 점입니다. 고전의 중요성은 어디서 나오냐? 후대의 작품들을 이해하기 좋게 해준다는 그게 있어요. 다 이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혹은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안 읽고는 딴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거 좋다는 것들 읽다가 하품하고 졸리고 그랬던 적 많죠? 여러분 앞에서부터 읽지 않아서 그래요. 저 뒤에서부터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의미를 추출하는 법을 별로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읽었다가 욕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수준이 높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뭐야 재미도 없어. 자,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딱정벌레로 변해 있어요. 저는 이거부터 싫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딱정벌레로 변해? 이게 말이 돼? 읽기가 싫은 거예요. 자, 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다가 보니까 딱정벌레로 변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려더니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을 집안에 가둬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 집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직장인들이 그 집에 하숙하다가 일요일날 자기들끼리 막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즐겁게 지내요. 그래서 갇혀있던 잠자가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역시 나오니까 막 식구들은 깜짝 놀래고 하숙생들은 막 신기하게 여기고 그럽니다. 그러다 또 갇혔어요. 며칠 뒤에 잠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이 전부 휴가를 내고서 이 잠자의 시신을 치워버리고 소풍을 가요. 그러면서 기차에서 이 집 딸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고서 부모님이 아 우리 딸 다 컸구나 이제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작품이 끝나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야.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실제로 딱정벌레로 바뀐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족들이 밖에다가 내놓기 부끄러운 존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수 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다들 막 고향에서 야 이 사람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운명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기대를 받고 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학위 못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청년 창업자가 돼가지고 돈 들어온다 그래서 막 끌어왔는데 어느 날 사기꾼이 되는 수도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바로 이런 게 카프카가 거기다 그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 볼 때 아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읽지 말고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잘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영화 보러, 연극 보러 갔더니 대학생 커플이 손잡고 왔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가버려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자, 오디세우스가 저승 가라 그래고 할 수 없이 저승에 갔어요. 저승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배를 타고 북풍을 받으면 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저승이 남쪽에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시계를 보니까 지금요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평평한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이렇게 강이 두루 돌아요. 그걸 오케아노스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오우션이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도 저승은 서쪽에 있습니다. 저승이 해지는 땅이 저쪽 어둠의 땅이고 거기가 저승이에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지금 아마도 이 시계로 볼 때 3시 방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의 동쪽에. 북풍을 받으면은 세계를 두루 도는 오케아노스를 따라서 6시 방향 갔다가 9시 방향에 있는 저승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놓고 아주 유명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기 칼을 뽑아들고 다른 혼령들은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요거는 죽은 사람 불러가지고 점치는 네키오만테이아라고 하는 거의 변형입니다. 여러분 게임하면 네크로만서 뭐 이런 사람 나오죠? 그 바로 요거예요. 요거 구약성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데도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자기가 의지하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그 앞에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요. 거기도 나와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오디세우스는 저승에 가서 이렇게 테이레시아스를 만나는데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의 혼령과 마주칩니다.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혹시 자살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요새는 화병 나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자, 저 뒤에는 벌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그 저승간 이야기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승의 관광 목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승 가면 늘 보는 그런 겁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저승 갔다 돌아오는데 아마도 시계의 12시 방향으로 해서 돌아온 것 같아요. 작품 봐서는 우리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갔다 오자 키르케가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세이렌들이 사람을 노래로 유혹해가지고 죽게 한다. 거기 조심해라. 다른 사람들의 귀는 전부 밀랍으로 막고 내가 혹시 그 노래를 듣고 싶으면 돛대에 몸을 꽁꽁 묶고서 풀어달라고 막 몸부림치면 더 세게 묶기로 해라 라고 해서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마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가 떨어져서 죽고 있습니다. 자, 이거 드레이퍼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오디세우스, 이 사람들은 다 귀를 막았기 때문에 세이렌의 노래가 들리지 않아요. 멍미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오디세우스는 듣고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막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욱더 꽁꽁 묶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애절하게 노래 부르는 걸로 해놨는데 자, 그래요. 여기 프리마티치오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거기를 지나가고 나면 한쪽에는 엄청난 괴물이 있고 한쪽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쪽이에요. 요건 조금 전에 지나온 세이렌들이고요.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 튀어나와서 6명을 동시에 물어가고 이쪽엔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가면 다 죽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6명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해요.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카립디스와 스킬라 사이에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 두 괴물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자, 요게 모든 물을 빨아들였다가 뱉어내는 그 소용돌이고요. 이쪽은 6개의 머리를 가진 스킬라입니다. 자, 그 스킬라는 이렇게 개 짖는 소리를 낸다 그래서 허리춤에다가 개가 있는 걸로 그리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물고기 다리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로고도 이렇게 생겼죠? 스타벅스 로고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원래는 물고기 다리 같은 게 양쪽으로 있는데 여자가 다리 양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야하다 그랬고 자르고 잘라가지고 지금처럼 된 거예요. 몰랐죠? 그래요. 히랍 사람들은요, 그 괴물들이 가슴까지는 아름다운 여자고 그 밑에는 뱀이나 물고기나 이런 걸로 상상을 했어요. 심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가슴까지는 우리가 젖먹으면서 익히 보던 여성의 모습인데 그 밑에는 어린 우리에게 금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타지가 생겨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를 내서 여기 허리춤에 개가 있다는 것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태양신의 섬에 도착했어요. 키르케도 그리고 저승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도 여기 조심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소 잡아먹으면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여기 머무는 사이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오디세우스는 섬 구석에 기도하러 갔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동료들이 소를 잡았어요. 여기 보면 눈이 뒤집힌 것 같아요. 소 껍질이 꿈틀거리고 쇠고기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굽는데 거기서 우는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러더니 여기 보면은 왼쪽 위에 태양신이 태양마차로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우스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저놈들 혼내주지 않으면 자기 딴 데로 가버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좋은 바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고 배가 다 부서지고 오디세우스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배의 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뗏목을 만들어서 가는데 하필이면 얼마 전에 지나온 소용돌이로 가요. 카립디스로 갑니다. 그래요. 자, 이 그림은 엉뚱하게 뗏목을 탄 게 아니라 거북이에 타고 있는 걸로 그려놨어요.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 소용돌이가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펄쩍 뛰어가지고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붙잡아요. 여기 무화과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뗏목이 나오자 갑니다. 이 뗏목은 오디세우스가 타고 가던 배의 제일 밑바닥에 가로 방향으로 있는 용골과 수직 방향으로 있는 돛대를 묶은 거예요. 가로와 세로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묶어서 어떤 완전성을 갖췄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 데가 칼립소라고 하는 여신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칼립소라고 하는 말은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그 영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포라는 말은 뒤집는다는 뜻이고 칼립시스라는 말은 이렇게 숨긴다는 뜻입니다. 숨어 있는 것을 뒤집어 보이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어근을 가진 칼립소.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이나 붙잡아 두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숨겨놓은 채로 자기의 애인이 되어달라고, 자기 남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 영원성의 유혹인데요. 여기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요.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데인데 오디세우스는 집에 가고 싶어 해요. 히랍 사람같이 활동적인 사람은 이런 데 있는 거는 영원한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가 신들이 이제 그만 보내줘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칼립소가 보내줍니다. 도구 몇 개를 줬더니 오디세우스가 뗏목을 아주 잘 만들어요. 이건 미완성작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타고서 인간들이 사는 땅 가까이에 옵니다. 아마도 아까 그 3시 방향에 키르케가 하고 있을 땐 3시 방향에 있었던 것 같고요. 요 칼립소는 6시 방향, 여기 9시 방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9 곱하기 2, 18일 동안 여행해서 인간들 사는 땅에 와요. 그러다가 뗏목이 파손돼가지고 바닷가에 표류해서 나우시카를 만납니다. 바닷가에 빨래하러 가는 나우시카가 오디세우스를 도와주는데요. 그때 오디세우스는 나무 밑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나우시카 일행이 자기들끼리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깊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하녀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서 오디세우스가 깨어나요. 그래서 요 나우시카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림 동화를 펼쳐가지고 몇 장 거의 맨 앞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님이 금공을 높이 높이 던지면서 놀았습니다. 금공이 깊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공주님이 울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 찾아주면 나와 결혼해 줄 건가요? 뭔지 아세요? 개구리 왕자님 얘기인데
그래서 보세요. 여기 공이 깊은 소용돌이, 여기 공도 나오고 소용돌이도 나오고 물에서 나온 개구리에 해당되는 초라한 남자가 있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얘기가 오고 가요. 여러분 요거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다 제임스 카메론이 썼습니다. 거기에 지구를 떠나서 판도라 행성에 가서 활동하는 주인공이 거기 나비족 공주하고 만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아바타들 안 봤어요? 입시 공부들 하느라고. 중요한 작품이니까 지금이라도 보세요. 둘이 만나기 직전에 남자 주인공이 물에 빠졌어요. 괴물들이 쫓아와가지고 할 수 없이 폭포에 뛰어들었습니다. 소용돌이 대신에 폭포를 사용하고 고흥 대신에 주인공이 직접 물에 뛰어드는 걸로 돼 있고 남자 주인공은 지구에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휠체어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아바타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개구리에 해당되는 신분이 낮거나 몸에 그 흠결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이 결혼하게 돼요. 이것이 이와 같이 이야기라고 하는 게 같은 요소를 가지고 조금씩 변형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자, 오디세우스는 나무를 꺾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다가가는데 다들 도망치지만 나우시카는 그러지 않아요. 요 나우시카가 굉장히 예쁜데 이야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나우시카 이야기를 많이 만들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이름과 성격을 빌려다 썼어요.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나우시카네 집에서 접대를 받다가 거기 눈먼 가객이 트로이아 목마에 대해서 노래하는 걸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나우시카네 아버지가 이거 보세요. 손동작 노래를 중지시키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저 노래 속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자기라고 하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 들은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꼭 저 자신이 오디세우스 같아요. 자, 오디세우스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을 내려놓고 갑니다. 요거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오니까 자는 게 적절할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서도요, 신곡 내용이 꿈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맨 앞에 자기는 너무 잠에 취해 있어가지고 어떻게 거기 갔는지 모르겠다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여기서 깨어나가지고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요거는 오디세우스의 기억이 말하자면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것처럼 오디세우스는 저승 갔다 온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고향은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그걸 질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자기도 그 바닷가에 떠밀려온 사람에서부터 왕의 지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오디세우스를 안내해 줍니다. 고향 사정을 설명해 주고요. 여기 오디세우스가 가고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1624년이라고 써 있는데. 자, 한편 그의 집에서는 아들은 이제 20살쯤 돼서 여러분들 나이가 됐습니다. 솜털이 막 나고 있는 참이고요. 그의 아내가 수심에 잠겨 있어요. 그의 집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부인에게 구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집에 돌아온 지 한참 됐는데 당신 남편 안 오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 제가 이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이 이때쯤에 페넬로페, 오디세우스의 아내가 몇 살쯤 됐을까 질문해요.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40쯤 됐을 거예요. 한 옛날에 18쯤에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바로 남편이 군대에 가가지고 20년 만에 집에 왔어요. 야, 군대 생활 20년이라니. 그래요. 20년 만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한 40쯤 됐을 텐데 요즘에는 뭐 40대, 50대에도 아름다운 여성이 많아요. 수명도 늘어나고 기술도 좋아졌지만 옛날에 그러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막 결혼하자 그래요. 음악도 연주하고 막 꽃도 가져오고 보석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 집 재산도 차지하고 왕권도 차지하려고 그러는 그 목적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집 재산을 막 먹어치우면서 우리들 중에 하나로 결정하라고 막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페넬로페가 자기 시아버지 수의를 짜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면서 3년을 버티다가 4년째 들통이 난 참이에요. 여기 하녀 하나가 일러 바쳐가지고 밤중에 풀고 있는데 구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수의를 완성했어요. 보통 민담에서는요, 남편의 수의를 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게 완성되면은 저기가 남편의 죽음이 확정되고 여자가 새로 결혼하는 게 보통 이야기 패턴이에요. 여기는 조금 바꿨습니다. 한편 오디세우스의 아들은 그때 아테네 여신을 따라서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가 있어요. 여기는 메넬라오스네 집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아의 재미난 점 중에 하나는요,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다 좀 어리버리한데 여자들이 굉장히 기민하고 똑똑해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메넬라우스가 보니까 아무래도 오디세우스 아들 같아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헬레네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어머 오디세우스 아들 왔네 그래버려요. 그래서 산통이 다 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버지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여기 이 사람 보세요. 이 건장한 젊은이들에 비해서 키가 큰 것 같죠? 아테네 여신이 멘토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같이 갔어요. 바로 여기에서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멘토링 한다면서요? 그래요. 이 그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테네 여신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자, 어쨌든 아버지가 고향에 왔는데 아들은 저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아테네 여신이 변신시켜줘가지고 늙은 거지꼴로 먼저 돼지막에 가 있습니다. 돼지치기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아들이 와요. 여기 개들이 막 따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서 돼지치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래요. 저기 늙은 거지였던 사람이 중년 신사가 돼 있으니까 처음엔 못 받아들이다가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거듭 얘기하자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여기 작품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갑자기 젊어진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테네 여신이 뒤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컴컴해서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아들은 먼저 집에 가고 아버지가 다음날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늙은 개 아르고스가 20년 만에 돌아온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다 죽습니다. 그래요. 이거 집에 개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슴 찡한 장면이에요. 자, 오디세우스는 이 집에서 거지인 척하고 있으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이 집 주인의 행방을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주인하고 같이 이야기 나오는 기회도 잡고요. 여기 유모가 들어와서 발을 씻겨주기도 하는데 발 씻다가 그만 이 사람의 무릎에 있는 흉터가 발견이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유모가 발을 떨어뜨리고 물이 엎어지는데 오디세우스가 급히 입을 막습니다. 근데 페넬로페는 그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몰라요. 이거 너무 입을 세게 막는 것 같잖아요. 욱!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래요. 로마 시대의 부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이거 제대로 그렸어요. 이렇게 대머리로 그려야 됩니다. 빛이 나고 태양신의 상징이에요. 젊은이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거기 있는 젊은 거지하고 싸움시키면 싸우고 그러다가 페넬로페가 남편이 남겨놓은 활을 가지고 와서 활쏘기 시합을 열어요. 다들 아예 활에다가 줄을 걸지 못하는데 오디세우스가 걸어서 12개의 도끼를 꿰뚫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12개의 도끼자루를 꿰뚫었다고 알고 계시죠? 원문에 보시면은 다들 무쇠를 꿰뚫었다, 도끼를 꿰뚫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도끼 자루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도끼 자루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마법의 활이고 정말로 무쇠를 꿰뚫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이어서 활로 이 구혼자들을 다 처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남은 구혼자들을 아들이 무장을 갖다 줘가지고 창을 던져서 다 처치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등에 창 맞은 사람, 목에 화살 맞은 사람 있습니다. 다 원문에 나오는 거고요. 이 사람들 방패가 너무 반들반들해 보이죠? 이거 방패 아니고 상이에요. 히라보로 트라페자라고 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무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도 자고 있습니다. 유모가 가서 막 깨워요. 당신 남편이 돌아왔고 어제 거짓골로 온 사람이 당신 바로 남편이라 그럽니다. 부인이 내려왔는데 다가가질 않아요. 막 가서 여보 그러고 껴안지 않고요. 멀리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수수께끼 맞춰야지 저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기 하녀들한테 침대 내다가 저분 잠자리 보아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집에 움직일 수 없는 침대가 있습니다. 땅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를 베이지 않고 하나의 기둥으로 삼고 기둥 3개를 더 짜가지고 침대를 짰어요. 그 전에 벽을 둘렀기 때문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침대 무슨 상징일까요? 땅에 뿌리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침대다. 부부의 신뢰를 상징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 정도는 쉽게 잡아내야 돼요. 그래요. 자, 이거 현대의 그 화가가 그린 겁니다. 이거 수수께끼도 아닌 것처럼 슬그머니 얘기했더니 남편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건 움직이지 못하는 침대인데 누가 베어냈냐고 화를 냅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이걸 받아들여요.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너무 오래된 영화여서 아나 모르겠어요. 존 트라볼타하고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둘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범죄자고 한 사람은 수사관이죠? 그래요. 범죄자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수사관이 범죄자의 얼굴을 이렇게 서로 바꿔가지고 감옥에 있는 범죄자 아들한테 아니죠 동생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그 들어간 사이에 범죄자가 깨어나가지고 수사관 얼굴을 뒤집어 쓰고서 수사관을 오히려 압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수사관이 얼굴은 범죄자의 모습을 한 채로 이 집에 수사관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잘 보세요. 거기 그거 고전을 잘 아는 사람이 시나리오 쓴 거예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 다 나옵니다. 나중에 부부만이 아는 어떤 비밀을 얘기해가지고 남편으로 밝혀져요. 물론 몰래 피 뽑아가지고 혈액형 검사하는 것도 나오기는 하지만서도 아내가 그런 얘기를 아내한테 그 남의 얼굴을 한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둘이 옛날에 처음 데이트를 갈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첫 데이트를 하게 돼가지고 미리 생각해놓은 음식점에 갔는데 여자는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자는 그 샐러드만 먹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호밀 씨앗을 잘못 씹어가지고 여자가 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밤중에 급히 치과 의사를 찾았는데 치과 의사가 너무나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엉뚱한 이를 치료했대요. 그래서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여자가 이가 아픈데도 키스를 해줬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다 이거 갖다 쓴 겁니다. 여러분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알아보기 장치와 히랍 비극에 나오는 것들 거기서부터 그 페이스오프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에 그거 알아본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단언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같이 잠자리에 들고 지난 얘기들을 해주는 장면이고요. 다음날 오디세우스는 교외에 나가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만나요. 막 이렇게 아버지는 늙었지만은 막 과수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이렇게 포옹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욕하고 나오자 젊음을 되찾아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요 마치 축제 때 질서가 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생산력을 되찾고 왕이 젊음을 회복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이 몰려와서 싸움이 나고 요 아버지가 적을 하나 쓰러뜨리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화해시키면서 여기서 오디세우스를 왕으로 모시고 잘 살자 그러면서 끝나요. 그래갖고 이게 뭐 이래 뒤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인 작품들은 다 뒤가 좀 약한 걸로 돼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소설도 뒤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헤롤드 블룸이 그렇게 얘기한 거 유명해요. 도스토옙스키 앞부분 굉장히 놀라워요. 중간도 경탄스럽습니다. 뒷부분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기인 작품들이 대체로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가지 설명은 옛날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가객은 오늘 다 노래하면 내일은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법만 생각했지 이야기를 끝맺는 방법은 잘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거 말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끝맺음이다. 이전까지는 양쪽이 나뉘어가지고 싸우면은 계속 죽이고 하는 표의 악순환이 계속됐지만은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화해로 끝나서 인류의 정신이 한 단계 올라서는 걸 보여준다라고 굉장히 의미 깊은 끝맺음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서사시로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요소들을 담고 있고요. 그것들이 오늘날에 다르게 변형되는 것 제가 영화 얘기도 몇 개 하고 그래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가 신화와 고전을 배우면은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이야기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새로 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다라고 그냥 약하게 변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에 이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뒤에 하면은 약간 앞에 그 어려운 거 하느라고 좀 지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쨌든 기원전 8세기의 서양 최초의 작품이고 길이가 이만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작품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일리아스는 뭐 오늘 못했지만은 일리아스와 나란히 꼽히는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대체적인 내용과 연대 주인 거기 그 작가 그리고 그 전에 시대 배경 같은 거 조금 얘기해봤습니다.